안녕하십니까. 제11강 대칭성 붕괴 그 이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강의에서 대칭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그 흐름을 따라서 완벽한 대칭에서 개별 생명체까지 쭉 나오는 한쪽 방향과 거꾸로 대칭성을 회복해가는 두 가지 과정을 애셔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칭성 이야기는 크게 잠깐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 우주 초기에 어떤 그 빅뱅이 터져서 맨 첫 분에 분화돼 나오는 힘이 이제 중력이죠. 중력이고 이때 분화된 시간이 10의 -43성 세커, 이거 프랑크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쭉 가다가 또 하나의 힘이 분화돼 나옵니다. 그것이 강한 상호 작용. 그리고 분화되어 가서 나온 것이 약한 상호작용. 그래서 마지막에 분화된 것이 전자기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힘을 다른 말로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C-43성초에서 이렇게 분화되고 극히 아주 찰나에 네 가지 힘이 다 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행성계를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중력하고 행성 시스템을 만드는 중력하고 행성이 형성되고 나서 생겨지는 것은 생명 발현으로 가는 데서는 전자기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전자기 상호작용은 크게 네 가지 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금속결합, 그 다음 수소결합. 이 중에서 특히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은 DNA 이중나선의 결합이 이제 물론 공유결합도 있지만은 이중나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결합은 수소결합이죠. 수소반딩. 그리고 공유결합은 지표면에 있는 SiO2나 생체 여러 가지 그 유기분자들이 가장 많은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결합은 NaCl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오닉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기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 중에서도 수소결합과 공유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네 가지 힘이 우주 초기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 10-43초 지난 후에 중력이 먼저 분화되고 10의 -12성 세컨드, 극히 찰나죠. 그때 사실은 네 가지 힘이 다 분화되는 상태입니다. 그때 온도는 10의 15성도 K, 엄청나게 높은 온도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힘의 그 초기 상태에서 분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략 100초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한 3분 정도인데 3분 지나고 나면 우주에서 아주 기본 입자인 수소 원자 핵이 형성되고 나아가서 헬륨 알파 파티클,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인 헬륨 알파 파티클까지 형성되는 것이 우주가 빅뱅이 터지고 나서 한 대략 3분 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티븐 와인버그의 First 3 Minutes라는 책이 빅뱅이 터지고 나서 3분 지나서 우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원소인 수소와 헬륨의 그 원자 핵이 형성될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3분간이라는 것은 태초의 3분간, First 3 Minutes, 와인버그의 책 제목이죠. 그 최초의 3분간은 뭐냐 하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의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우주 전체에서 수소가 대략 70%, 헬륨이 25%, 이 정도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을 구성하고 행성을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물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와 헬륨이고, 수소와 헬륨은 퍼스트 3미니트, 빅뱅이 터지고 나서 3분까지 합성이 완료됩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그 원소들, 92번 우라늄까지 그 모든 원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슈퍼노바라든지 그 다음에 별 내에서 누클리아 쿠킹이라고 그러죠. 별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행성 시스템이라든지 그 생명 시스템은 어쩌면 수소가 타고남은 재에서 생겨난 그 부차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MAP라는 그 인공위성이 2003년도 그 좀 놀라운 결과를 우리 인류한테 알려주었죠. 뭐냐면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되었을 때 베이비 우주, 38만 년 지났을 때 베이비 우주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이비 태초의 우주의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원자핵이 있고 이제 수소 원자죠. 프로톤 원자핵이 있고 일렉트론은 전자는 그때 자유롭게 막 그 우주 전체 에너지에 의해서 열 운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을 그 일렉트론이 하는데 우주가 식어가는 거죠. 팽창하면서 쿨다운 됨으로 그 일렉트론의 그 속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그 프로톤 양성자의 쿨롱 포스에 일렉트론이 갇히게 됩니다. 일렉트론하고 양성자가 하나의 페어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소 원자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헬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소 원자핵이 있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롱 포스로 갇혀짐으로 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렉트론이 우주 공간에 막 랜덤하게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포톤이 일렉트론에서 난반사해서 포톤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주를 안개 같은 상태다. 빛한테 불투명한 우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온도가 대략 3000도 K쯤 됐을 때 우주가 쿨다운 돼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일렉트론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쿨롱 포스에서 양성자가 갖고 있는 쿨롱 포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일렉트론이 갇히게 되면서 일렉트론이 우주 전체에서 로컬라이즈 되는 거죠. 국부적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어디에? 원자 속에만 일렉트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빛하고 난반사하던 그 방해물이 일렉트론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원자핵으로 로컬라이즈 됨으로 해서 포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주가 투명해져 버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일렉트론하고 난반사하던 포톤이 빛 알갱이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강속도로 우주 팽창과 더불어 손찰같이 나왔던 그 시점이 우주가 생기고 38만 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빛을 그 빅뱅에서 38만 년 지났을 때 쏟아져 나오는 그 빛을 2003년도에 WMAP 인공위성이 그 찍은 결과를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략 40만 년을 적어졌죠. 그래서 정확히 38만 년 때 그 최초의 그 우주 베이비 우주를 봤죠. 그 베이비 우주는 퀀텀 플락체이션에 의해서 그 이제 인플레이션 시오리에 의하면 그 10의 50성배로 팽창하는 거죠. 거의 한 점에 가까웠던 우주가 10의 50성배로 팽창을 하면서 물질에 아주 마이크로픽한 붉은 일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려보면 인플레이션에서 10의 50성배로 우주가 팽창을 하고 거기서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밀도에 있어서 10만 분의 1 온도 편차가 생깁니다. 우주 전체에서. 물론 그전에는 아직 덤방이죠. 모든 데 동일했었는데 우주의 그 온도의 불균율도가 10만 분의 1도 아주 미세한 온도 차지만은 그러한 그 불균율이 생기고 그런 불균율이 시드가 되어서 중력의 그 편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많이 모이는 곳, 물질이 섞인 곳 이렇게 생기면서 많이 모이는 곳이 결국은 별의 탄생이 되고 갤럭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퍼스트 스타, 최초의 별은 우주가 생기고 나서 2억 년 후에 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럭시가 형성되고 지금은
우주가 생기고 나서 137억 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초에 우주가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모습입니다. 이어서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온도 차이는 10만 분의 1도, 뭐 거의 균일하다 봐도 무관할 정도로 미세한 온도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10만 분의 1도 온도 차이지만은 물질의 응축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우리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38만 년대 우주의 온도 편차에 의해서 그 양상을 시뮬레이션 했는가하고 측정 결과를 매핑해 본 결과 우주는 플랫하다. 지금 우주는 137억 년 지난 지금 우주는 평평하다는 1차 결론을 얻었습니다. 관측 데이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오브제이셔널 데이터, 관측 데이터하고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가장 근접하는 것이 플랫한 우주하고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분의 1도 편차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유니크하고 놀라운 현상인가를 지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에서 온도 편차는 어떻습니까? 극지방에는 63도, 마이너스 63도, 적도에는 37도, 엄청난 거의 뭐 한 100도에 가까운 온도 편차가 있죠. 지구 내에서. 그럼 이제 이 앞에 스튜디오만 봐도 온도 편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한테는 뭐 37도,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20도, 그럼 한 17도 정도 온도 편차가 있죠. 그럼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우주의 시공 전체로 봤을 때는 우주의 온도 편차가 지금은 온도가 우주가 쿨다운, 식어서 온도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지금 우주의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절도 온도 2.7도 K라 그러죠. 예, 그걸로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고 20세기 천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우주의 평균 온도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2.7도 K. 그리고 그 이제 절도 온실을 환산하면 마이너스 270도인데 38만 년 지나고 나서 우주를 찍었는 그 우주의 온도 분포를 보니까 편차가 10만 분의 1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균등하다. 온도에서 대칭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자, 여기서 우주의 구멍이란 책에 나온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수많은 방향과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제거하면 원인과 결과는 산산조각이 난다.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더 대칭으로 보인다. 150년 전만 해도 전기와 자기는 완전히 별개로 여겼지만은 지금은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것이라고 쭉 이야기했던 것이 전기와 자기, 물질과 에너지, 중력과 간성, 이 모든 것이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칭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무 속에 존재할 수 없고 무는 시간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시간에 의존한다. 그래서 그 조지 스무트 2006년도 작년도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그분의 그 지은 책 제목이 Wrinkles in the Time, 시간에 있어서 그 굴곡, 시간에 있어서 그 어떤 흔들림, 이런 이야기인데 시간에 있어서 어떤 시공이 흔들리는 것이 결국은 물질을 만드는 거죠. 예. 시공이 플랫한 경우 그것은 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예. 완벽한 시메트리죠. 예.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즉 무의 조각인 empty, 무의 조각인 태초의 인스탄톤이라고 하자. 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 플락츄에이션 한다. 그 다음에 인스탄톤은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순간자가 되겠죠. 예. 시공의 어떤 조각. 예. 그 다음에 인스탄톤은 팽창이 우주된다. 그러면 원자보다 미세한 이 흔들림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주와 함께 어마어마한 크기로 뻥튀기 된다. 이 미세한 요동은 오늘날 은하계보다 더 커졌다. 태초에 38만 년 지나고 나서 그 온도 플락츄에이션에 의해서 그 미세한 요동, 그것이 지금 우리 갤럭시 은하계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속에 태초의 요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요동은 우주 최초의 빛인 대폭발의 장강의 흔적을 남겼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봐왔죠. 예. 그래서 Wrinkles in Time, 그 스티븐 호킹이 이 그
10만 분의 1 편차의 우주에 38만 년 후에 그 온도를 재는 WMAP 그 인공위성 그 놀라운 결과를 갖고 그 호킹이 그런 이야기했죠. 1세기에 하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한 발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05년 노벨상 받았는 그 조지 스무트하고 이제 스티븐 호킹 사진이 보이죠. 이 책이 윙클스 인 타임이 몇 년 전에 국내에 번역됐습니다. 우주의 역사라는 책으로.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런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137억 년까지의 그 전체 우주 물질의 그 3차원 그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주의 물질들의 연결들, 그런 데서 지금 밝게 보이는 데서는 이제 별이 형성되고 있죠. 초기 우주에서 별은 지금 최근 그런 측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 한 100배쯤 되는 그런 별들도 있대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별에 있어서 질량이 초기 질량이 커지면 별의 수명이 굉장히 그 반비례해서 짧게 되는데 심지어 생긴 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만에 별의 일생이 끝나는 별들, 굉장히 매시브한 그런 별들의 그 폭발 현상들이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다시 보여드리면 이러한 그 망들, 물질들의 망들이 모여서 이제 중력 수축해서 거대한 이제 갤럭시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이건 이제 안드로메다 갤럭시죠. 메시아 넘버 31번 안드로메다 갤럭시고, 허블 망원경 찍은 그 자료를 보면 꽤 오래된 자료죠.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북두칠성 부근에 있는 임의의 공간을 찍었는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로 찍은 겁니다. 우주 공간에 북두칠성 부근에 이렇게 많은 지금 이 화면에도 수백 개의 갤럭시들이 있죠. 이 점들이 하나하나가 다 갤럭시들입니다. 갤럭시라는 것은 수백에서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된 은하들이죠. 그러한 갤럭시들이 지금 측정된 다양한 양태의 갤럭시들을 모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갤럭시들이 최근 천문학자들이 우주 전체에 그 실제로 관측한 갤럭시들의 그 2차원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게 우주에서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구성 분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도표는 300만 개의 실제 갤럭시를 측정한 그걸 좌표로 해서 그 점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결론이 뭐냐면 라지드 스케일, 가장 큰 스케일에서는 갤럭시의 분포가 almost 유니폼하다는 거죠. 중요한 결과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측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는 등방적이고 균질하다는 겁니다. 거시적 레벨에서, 우주 전체 레벨에서 아직도 물질의 심메트리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런 국부적인 심메트리가 깨진 건 있죠. 우주 전체 보실 때는 갤럭시 분포라 이런 거 봤을 때는 우주 전체에 아주 균등하다는 거죠. 그 갤럭시 내에서 별들의 일생은 이제 별들의 초기 질량에 의해서 그 별들의 일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들은 마지막에는 블랙홀 되죠. 슈퍼노바를 거쳐서 블랙홀이 되고, 태양 질량이 1.4배 이하인 별은 화이트 드래프트, 백색 외생이 되죠. 우리 태양도 아마도 한 70억 년 후가 될지 후에는 마지막에 백색 외생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양 질량의 3배나 한 5배쯤 되는 별들은 그 마지막에 슈퍼노바를 거쳐서 그 코어에서 남는 부분이 뉴트론 스타, 중성자로 된 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별의 그 여러 가지 일생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만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태의 그 네뷸라라 그러죠. 별의 성간가스들의 그 별 수명에 따른 다양한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건 이제 메시아 남바. 메시아 남바 1이 이제 그 유명한 크렘 네뷸라죠. 1054년도 폭발했는데 중국 송나라 사스에 대낮에 23일 동안 밝게 보였다는 그 메시아 남바 1에서 대개 110개의 그 천문학적 오브젝트들이 보여주죠. 이 중엔 대부분 갤럭시, 네뷸라, 글로벌 클러스터, 오픈 클러스터 여러 가지 형태의 별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별이 그 형성되는 그 구체적인 그 양상들을 포착하게 되는데, 별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바이폴라 이젝션이라 해서 극방향으로 그 물질의 강력한 분출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이 막 형성될 무렵에 바이폴라 이젝션을 우주 가운데서, 우주 여러 곳에서 실제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관측할 수가 있는데, 그 바이폴라 이젝션이 여기서 선들로 쭉 보이죠. 예. 이것은 바로 별이 형성되는, 말 그대로 스타 탄생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타가 탄생되면, 스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핵융합. 불타는 수소가스이죠. 핵융합에서 불타는 수소가스가 바로 별입니다. 예. 별의 정의는 핵융합에 의해서 불타는 수소가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별이 형성됩니다. 지금 용광로처럼 불타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실제로 찍은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건 구성성단. 구성성단에서도 이제 많은 그 오래된 별들을 볼 수 있죠. 다시 이제 그 별이 형성됐으면 대부분 별들하고 행성계는 우리 솔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태양이 형성될 때 가벼운 수소는 안쪽에 모여서 핵융합을 해서 별이 태양이 형성되고, 무거운 그 원소들은 그 바깥으로 돌아서 이제 솔라 시스템 행성계를 만들었다 보죠. 이거는 실제로 화성에서 그 스피릿 그 인공위성이 이제 착륙해서 그 화성에서 태양이 뜨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죠. 화성에서 태양의 일출입니다. 자, 화성에 여명이 돋고 있죠. 인터넷 사이트에 가시면 구글에서 구글 온 마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표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구의 지도를 보듯이, 지구의 그 구글 온 어스를 보듯이 화성의 여러 부분을 구글을 통해서 화성 표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 자, 화성에 우리 태양이 돋았습니다. 예. 예. 화성의 위에 태양이 떴죠. 이게 우리 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칭이 붕괴되고, 네 가지 힘 중에 전자기, 상호작용, 중력 이런 것으로 해서 지구 표면에 이제 생명체가 발현이 되는 거죠. 대략 35억 년 전에. 예. 태초의 생명체의 흔적은 이제 그 유명한 호주 서해안 샤크베이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시아노박테리아와 여러 박테리아들의 그 공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최초로 탄소 동화작용으로 해서 산소를 그 지구 대기로 이제 농축하게 된 거죠. 그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그 시아노박테리아들의 덩어리가 호주 서해안에 있습니다. 35억 년부터 지금까지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예.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내에도 있습니다. 영월하고 백령도에도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지청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관광 상품이 되어 있죠. 근데 스트로마톨라이트야말로 지구의 그 산소의 출현을 가져오게 된 아주 장본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자나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그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알려진 베스트셀러죠. 이 책에 그런 대목이 있죠. 예. 그 고생물학자 하버드대학 교수죠. 리처드 포티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간 여행이다. 사람들이 진정한 신비를 찾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에집트 기자의 피라밋만큼이나 잘 알려졌어야만 한다. 이게 뭐냐?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고생물학자 입장에 봤을 때는 에집트의 피라밋만큼 모든 인류가 알아줬으면 그 바라는 것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지구의 그 대기에 산소를 만들어준,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준 그 박테리아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약 35억 년 전에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혹시 호주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5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걸 조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호주에 가시면 주로 이제 동부 이쪽에 이제 골든코스트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서부 쪽으로 가셔야 호주의 아주 진문명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먼키 마이아, 요 사크베이인데 요쪽입니다. 예. 요거에 그 왼쪽에 사진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이
이 절벽 쪽에 보면 아주 붉은 암석들이 보이죠. 이 전부 다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해수 중에 있던 철가루들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그 탄소 동화장 결과 산소 올라온 거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돼서 아주 그 호상 그 광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호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철광산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호주 서해안에 호주 서해안 지형을 인공위성 보면 그 지형 전체가 뻘겋습니다. 그래서 호주 여행하면 아주 유니크한 것이 뭐냐면 호주 내륙 지방이나 호주 서해안에 가면 호주 전체 토양이 아주 붉은 끝없이 붉은 그 사막 같은 지형과 아주 딥블루 하늘에 그 아주 그 검푸른 하늘과 두 개 아주 색깔이 아주 유니크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호주는. 그래서 그 호주에 가시면 꼭 샤크베이를 가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주를 인공위성 찍은 사진을 보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샤크베이 에어리어인데 이쪽에 보시면 전체 지형이 지질이 아주 붉은색이죠. 전부 다 이게 35억 년 동안 생명체의 시아노박테리아들의 작용의 결과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사진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아주 길이 아주 붉습니다. 이게 비포장 도로인데 얼마나 길이 큰 길이냐 하면 기냐 하면 이 워닝 노 퓨얼 500km, 500km까지는 그 주유를 할 수 없는 게 주유소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비포장 도로를 500km 갈 때까지 주유소가 없다 생각했어요. 온도는 낮 되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간혹 가다 보면 버려진 자동차들이 많아요. 열로 떨어지면 아주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호주에 가시면 호주 어드벤처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윈에서부터 그 우룰라까지 일주일간 그 야영을 하면서 호주의 밤하늘 별도 보고 호주의 사막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호주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그 하나의 그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어드벤처 투어를 가시면 한 일주일간 호주의 밤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델만이 이야기했던 그 대칭이 지배하는 세계,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하면 그 무용담은 대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시작한다. 대칭이 끼어질 때만, 화학작용이 이루어질 때만, 커다란 안정된 분자들이 나타날 때만, 비가역적, 선택적 사건들이 나타날 때만 기억은 마음의 출현을 이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것이 물리학자들한테는 그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인데 그린의 그 우주의 구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이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현대 과학이 이룩한 모든 업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리처드 파이만은 이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문장을 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장만 더 추가하라면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로 꽂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운영되는 법칙의 저변에는 대칭성이 깔려있다는 문장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불교적 맥락에서 이 대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 개인적 의견인데 대칭을 보는 관점하고 불교의 그 반야 중간 공사상하고를 어떻게 그 유비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반야신경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제법 공상 반야신경의 그 초반부에 보면 시제법 공상 사리자야 시제법 공상 붓다가 사리자를 불러서 이제 시제법 공상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다르마 여러 다르마의 공한 모습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시제법 공상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했죠. 뭐냐면 불생, 불멸, 그다음에 불구, 부정, 그다음에 부정, 불감.
예, 유명한 선언이죠. 사실은 반야신경에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절일 겁니다. 간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예, 그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쭉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시제법공상 사리자야 시제법공상 이러한 제법의 공안상에서 보면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공의 속성이 뭐냐?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불생불명은 뭐냐면 no time,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생하다 멸하다는 것은 시간의 도면상에서 일하는 현상이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다음 불구부정은 뭐냐 하면 no value, 가치 체계가 아니다. 어떤 우리가 인지가 의식이 나와서 그게 뭐 가치 판단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다든지 더럽다든지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부정불감은 뭐냐면 no difference. 예, 차이가 없는 세계다는 거죠. 예. 이게 공의 세 가지 상이고, 그래서 이런 걸 대칭 관점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no difference, 차이가 없는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no time 같으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no difference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학이나 그 공대 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 미분 기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라디언트나 라플라시안이라는 기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아주 위태롭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거죠. 어디론가. 이 기호가 사실은 조금 물리적 기호를 쓰면 이게 벡터 기호인데 라운드 X의 라운드 예, 벡터의 미분 기호입니다.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현상에서 공간상에 있어서 X축 방향의 불균일도, 예, 불균일이 있으면 디퍼런스가 있으면 뭔가 에너지 흐름이 생기는 거죠. 디퍼런스가 있으면 에너지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그 에너지하고 포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에너지를 미분하면 포스가 됩니다. 결국은 시간상으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포스하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디퍼런스, 에너지의 불균일이 생기면 여기서 포스가 나옵니다. 네. 결국은 에너지 디퍼런스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에 봤을 때 에너지 디퍼런스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그 일반 감각, 특수 감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감각에 마주보고 있는 에너지 디퍼런스. 우리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에서 수가 해당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뭘 받아들이냐 하면 미각인 경우는 케미컬 에너지 디퍼런스, 청각인 것은 공기 진동의 그 미케니컬 에너지 디퍼런스, 그 다음 후각은 케미컬 에너지 디퍼런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체 감각기관은 오직 차이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각기관을 계속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감각기관에서 보시면 균형 감각인 경우도 그 회전 감각이 그래 등속 운동하는 거는 디텍트할 수가 없어요. 가속도만이 디텍트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흔든다든지 그러니까 동일한 움직임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에서 동일한 거는. 네. 그래서 디퍼런스만 차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예, 차이, 온도 차이, 압력의 차이, 케미컬 에너지의 차이. 그 차이만이 우리가 감각기관이 접수하는 거고 차이가 없는 세계, 차이가 없으면 감각기관이 설립할 존재가 없죠.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가 배설되는 거죠. 무안이비설신의가 안이비설신의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죠. 왜? 공의 세계에서는 시제법 공상의 세 가지 속성 중에 부정불감에 의해서 부정불감은 뭐냐면 정하지도 않고 감하지 않는 세계죠. 예, 정감이 없는 세계죠. 뭐가? 에너지에서 정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존재할 수도 없죠. 감각기관은 왜? 오직 에너지의 차이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없는 세계, 부정불감의 세계에서는 감각기관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의가 없어지고 그와 맞선꼴로
색성량 미촉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상차 상멸하는 거죠. 예, 같이 없어져 버린 거죠. 반사신경이 뒤에 안입이 설신이가 없어지고 맞선꼴로 색성량 미촉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없어져요. 무안개, 시계, 촉계. 그러니까 감각기관하고 감각 대상이 만나서 하나의 필드를 형성하죠. 그게 안개, 시계, 법계, 촉계 뭐 이런 그 필드가 형성되는데 그러한 세계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공에서는 대칭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반야신경은 대칭이 끼어져서 생멸문을 놔두어진 생멸문의 그 환멸 연기에 의해서 쭉 환멸 유전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의식까지 나온 이 몸뚱아리를 갖는 존재가 그 근원인 대칭을 바라보고 그걸 염원하고 있는 주문이죠. 네. 왜? 시제법공상, 시제법의 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주문이죠. 그쪽은 완벽한 대칭의 세계. 예, 뭐라고 일컬을 수 없는 세계. 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으니까. No starting, no ending. 예, no difference. 예, 어떤 것도 무너할 수 없는 완벽한 심메트리의 세계죠. 심메트리가 끼어져야만이, 에너지 디퍼런스가 생겨야만이 그 결과 그걸 디텍트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생기고 지표면에서 많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라는 것이 물리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불교의 그 공사상을 이해하는데 비유관계로서 충분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린의 우주의 구조도 되풀이에 나오지만은 우주의 역사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대칭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우주의 변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긴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균형과 질서가 갑작스럽게 깨지는 순간이며 이런 변화를 기점으로 우주는 과거와 사뭇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본의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학자가 1년의 시리즈 책을 냈죠. 국내에 다 번역이 됐는데 이 5권의 책이 사실은 그 저변에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그 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시리즈를 쭉 보시면 첫 편의 고메스 왕으로부터 아주 고메스 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각광을 받은 책이죠. 고대 군장 사회에서 최초의 고대 국가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원용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마음의 역사. 미선의 마음의 역사란 책의 핵심 개념이 인식의 유동성입니다. 예, 그 마음의 역사, 인식의 유동성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이 사람이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과 함께 대칭의 인류학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멸문으로 가서 생명현상으로 오고 35억 년 전에 이제 태초의 생명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무렵에 이제 아주 생명현상에서 큰 낭대부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원핵 생명체에서 지핵 생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큰 아메바성 생명체의 이제 숙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다양한 다세포 생명체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한 미토콘드리아가 갖는 생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기술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국내에 번역됐는데 아마 절판이 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절판이 됐는데 The Lives of Cell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세포라는 대우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루이스 토마스라는 미국의 닥터인데 의사인데 이 사람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을 기리는 빌딩이 프린스턴 대학의 루이스 토마스 빌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는 이 책의 중요한 기저를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공생했을 때
그 이야기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그걸 그 세포라는 대우주 이 책 이후에 그 최근에 나왔던 조상이야기라는 책에 그 진정세군, 교세군, 고세군에서부터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 쭉 오는 그 과정에서 많은 생명체들의 그 낭대부가 일어나는데 그 낭대부에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낭대부는 뭐냐 하면 세포 공생의 결과로서 진핵세포의 탄생. 그 낭대부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숙주관계, 공생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킨슨은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낭대부, 진핵세포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나가서 도킨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핵생물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세포 생명체의 그 세포들은 다 진핵세포들이죠. 진핵생물들은 세균들의 표면에 있는 변덕스러운 거품에 불과하다. 대단한 표현이죠. 좀 심할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하는데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핵생물들, 우리 지금 식물, 동물, 균류, 지구상의 그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생명체입니다. 예, 그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세균들, 다시 말해서 원핵 생명체, 원핵 세균들, 원핵 생명체의 표면에 있는 변덕스러운 거품에 불과할 거다. 변덕스러운 거품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 표면에 있는 거품, 참 그 아주 기막힌 표현인데, 그 이제 세포막의 그 변형, 거기서 공생관계, 그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이제 둘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뱅에서 대칭이 깨어지고 생명 현상이 쭉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반야신경하고도 좀 유추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이제 생명 현상에 35억 년을 출연해서 큰 핵을 끊는 사건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공생, 그로 인해서 다세포 생명체의 진화의 길이 이제 열어진 거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지금 토마스 루이스의 미토콘드리아의 공생 관계를 이분이 그 평생을 세균을 관찰한, 그러니까 세포를 평생을 관찰한 학자 입장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공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